안녕하십니까, 창원논술입니다. 2018학년도 수시논술 원서 접수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두고 학부모님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떤 대학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것을 두고 막연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님들께서 평소에 저에게 많이 묻는 이런 10가지 질문을 토대로 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막연한 컨설팅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10여 년에 걸쳐 아이들이 붙고 떨어진 것을 지켜본 그러한 경험이 농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논술 전형 지원의 최우선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논술 전형을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의 충족,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별 수능 최저 등급은 이미 공개된 자료인 만큼 대학별로 이것을 별도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주의사항은, 학생의 최저 등급을 이렇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선 첫 번째 3월부터 9월, 정확히는 10월이죠. 이 10월까지 평균치를 내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매번 가장 잘 본 시험만을 골라서 이렇게 등급을 배치하는데, 그러한 낙관주의를 버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나중에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시험조차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나중에 어머님들께서도 국영수 그리고 사탐을 가지고 이러한 표를 만들어서 제발 수치만 보십시오.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학생이 이때는 이걸 실수해서 2등급이나 마찬가지고 이때는 실수가 하나 더해서 3등급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무시하시고 냉정하게 숫자만 기록하신 뒤 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희망치를 산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이 많으니까 국어는 1, 2가 될 것이고, 영어는 1등급이 3개가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수학은 3, 4 그리고 2까지 올라갔으니까 점차 올라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1이나 2가 나올 것이다, 이러면 연대까지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따져보게 된다면 국어 평균은 2.2가 될 것이고, 영어는 1.5 그리고 수리는 3인 만큼 이 학생은 합 4인 대학부터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과목의 등급 합이 4인 대학부터 밑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충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는 이 학생의 경우 6월과 그리고 9월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등급이 뒤처지고 있는 만큼 재수생들이 같이 시험에 끼어들게 된다면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합사도 절대 안정적인 선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계산을 토대로 해서 원서를 넣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도전과 적정 그리고 안정을 이렇게 배합해서 원서를 넣으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정을 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주 낮게 이렇게 하나를 설정해 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서강대, 성대, 이대 그리고 안전하게 서울여대, 이렇게 하나 선택하면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논술은 대학이나 학과를 낮춘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작년에 고대 붙은 학생 하나는 중대, 이대 그리고 서강대 모조리 다 떨어진 다음에 고대를 붙어서 지금 고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강대를 붙은 학생은 중앙대하고 경희대가 떨어져서 풀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서강대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대학의 서열이 논술 시험에서는 별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연대를 붙은 학생이라면 그 밑에 대학을 모조리 다 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 하나 붙기 바쁩니다. 그리고 중대를 붙은 학생은 밑에 숭실대,
외대, 경희대를 다 붙느냐? 이것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논술 합격자가 발표된 뒤 대기서열이 2번이나 3번인 경우에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만큼 중복 합격이 어렵다는 것이 논술 전형이고, 따라서 쓸데없이 대학을 낮추거나 학과를 낮추는 이런 식의 잔재주를 부리지 마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 등급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한 합 4가 적정이라면 합 5나 합 6까지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겠고, 끝으로 아주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시험시간표, 대학별 시험시간표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겹쳐서 원서 내놓고 원서비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시험도 못 보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시간표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원대학의 시간이 겹치면 전공을 바꿔서 오전 오후로 응시하십시오. 자기 적성은 이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 전공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만용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전공 바꿔서 대학 가서 적성 찾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술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은 실제 정시로는 까마득하게 높아져서 원서조차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은 전공의 적성 타령을 하는 것은 배부른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후에 시험 보면 피곤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도 다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오전에 시험 보고 나면 몸 풀려서 오후 시험 더 잘 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리 확인하셔서 너무 촉박하다 싶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논술 전형에서 바로 차지하는 내신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는 뭐 30에서 40 그리고 평균 30%의 이런 반영 비율을 내신 의목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반영 비율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식적인 반영 비율과 실질적인 반영 비율의 격차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합격생들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신 등급이 4에서 6까지 이렇게 분포한 특목고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강대의 일단 공식적인 자료집을 하나 보게 된다면, 서강대 자료집입니다. 내신이 좋지 않으면 합격 가능성이 없나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대 전형의 특징은 전형별 주요 평가 요소가 실제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도 논술 실력으로 극복한 사례가 있다. 작년도 일반 전형 기준으로 내신 성적을 분석해보면 내신 평균은 2.5에서 3등급 사이에 분포해 있다. 하지만 합격생 중 15%는 적지 않은 수가 될 것입니다. 내신 등급이 4등급 이하에 위치한 학생임이 밝혀졌다. 일부 학생들은 내신의 불리함을 논술로 이겨내어 서강대에 입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다면 대학에서 논술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골라서 뽑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분명히 출신 학교와 이름을 가린 채 논술의 경우 채점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대학별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머님들의 관심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각 개별 대학의 데이터를 한 번 더 모두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 비공식 자료인 만큼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밝혀드리고, 그리고 이 표를 볼 때 기준을 3등급으로 잡으십시오. 3등급에 비해서 자기 등급이 얼마나 더 손해보는지 이런 정도 보시면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 2등급 애들은 논술 전형이 아니라 학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연세대의 경우 7등급까지는 큰 차이 없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고 8, 9에서 다소 변폭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역시 서강대의 경우입니다.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밑에 9까지 별다른 차이 없다는 사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대의 경우입니다.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등급까지 그리 큰 차가 없다면 8에서 다소 변폭이 늘어나고 있고, 이대의 경우에도 역시 7등급까지 혹은 6등급까지는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큰 차이 보이지 않지만 8, 9등급에서 많은 손해를 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중앙대의 경우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지만 9등급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경희대의 경우에는 역시 3등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등급, 9등급이 손해가 많아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외대의 경우 6등급까지는 실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다가 7등급과 8등급에서 10점 단위로 깎아내린다. 이 9등급은 0점이네요. 이 9등급의 경우 외대는 지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시립대의 경우를 역시 살펴보게 된다면 7에서 8등급 사이에서 격차가 엄청나게 커진다.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고, 건국대의 경우 6등급까지, 그리고 동국대의 경우에도 역시 6등급까지는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이렇게 점수가 서서히 깎여 내려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숙대의 경우가 4등급까지는 큰 차이를 두지 않다가 5등급에서 많이 깎이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숭실대의 경우 5등급 이하부터 역시 낙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의 경우 5등급까지, 그리고 단국대의 경우도 6등급까지는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합격 사례를 보게 된다면 내신 서열이 파괴되는 경우를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등급의 이런 내신 학생만 붙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 3에서 5등급까지 학생들이, 심지어 6등급의 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를 빈번히 보아왔기 때문에 저는 내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학종과 달리 논술에서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주변에서 내신이 높은 학생이 잘 붙는 듯한 그러한 착시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이유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학생이, 내신이 높은 학생이 논술에도 성실한 덕분이지 내신 덕분에 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학부모님들이 아주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일 텐데, 과연 내 아이에게 적합한 논술 유형의 대학은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만 묻는다면 이것은 무당식 컨설팅의 아주 전형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중앙대와 그리고 성대 논술에 적합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컨설팅을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그 대학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동쪽에 있는 대학에는 기라고 서쪽에 있는 대학은 흉하다는 식의 이런 무당 점풀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식의 막연한 컨설팅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님들은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선별해 나가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주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학을 걸러내는 기준을 본다면 과연 수리를 활용할 것인가, 이 학생의 영어 지문 접근도는 얼마인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셔야 될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화여대와 경희대는 사회과학에서, 그리고 한양대, 건대, 중앙대, 숭실대는 상경계열에서 수리 문제를 2문제, 평균 2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 수리의 경우 수능 기준입니다.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 정도의 학생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소의 연습은 필요하지만 시험하면 3, 4등급의 학생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만큼 수리 문제가 그렇게 고난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경희대가 한 2등급, 그리고 한양대는 분명히 1등급이 나와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리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와 건국대 상경을 지원한 학생은 수리 실력이 1등급 선을 계속 맴도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 명심해 두시고, 중앙대에서는 2등급 정도까지도 풀 수 있는 문제를, 숭실대 역시 상경계열에서 2등급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리 문제를 출제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해당 대학의 전공을 어떻게 정할까,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이고, 만약 수리가 3에서 4를 맴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대학들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현명하신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영어 지문을 출제하는 대학은 이화여대와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가 있는데 이대는 인문계열에서 경희대는 사회계열에서 그리고 한국외대는 전계열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의 영어 지문은 때로는 아주 높은 고난도를 보여서 1, 2등급의 학생들이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고 경희대와 외대는 이보다는 좀 더 레벨이 낮은 수준의 지문을 출제함으로써 2등급선, 평균 2등급선이면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역시 대학을 선택하는데 잣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두 번째를 보게 된다면 어머님들이 문제의 난이도를 자주 묻고 뭐 여기저기서 들은 말대로 어느 대학은 문제가 쉽다는데 거기가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문제가 쉬우면 그 학생만 쉬운 게 아니라 모두 다 쉽다는 사실 역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와 서술 분량 이런 것은 개의치 않도록 하고 그저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 유형을 충분히 익히고 시험장에 간다는 사실만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글쓰기 훈련이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 연세대나 서강대만 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는 문제 자체가 워낙 고난도이고 서강대는 문제 패턴이 매년 바뀝니다. 아주 들쑥날쑥하면서 자유롭게 출제를 하고 지문이 독해도 어려운 만큼 만약에 쓰기 자체에 능숙하지 못하면 시간에서조차 실패할 수 있는 대학인 만큼 자기가 쓰기 훈련이 아주 미약한 경우 몇 번 제대로 자기 손으로 써보지 않은 경우 피해야 되는 대학으로 이렇게 연대하고 서강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논술과 학종을 적절히 섞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6개 논술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학종 2개, 논술 4개 혹은 3대3 이런 식으로 섞는 것이 어떠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아이의 전체적인 내신 수준의 합격 사례를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등급 평균이 2.5인 이 학생이 용인외고를 다니고 있다면 이 학생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겠지만 대치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능 평균 등급은 1, 2,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능치와 그리고 내신치를 비교했을 때 내신치는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낮은 대학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 2점대 초반의 학생이 역시 강북지역이나 기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숭실대 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숭실대나 건국대 사학 이런 정도의 합격 분포를 보이는 것이 역시 학종의 현실적인 주소인 만큼 각각의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내신으로 어떻게 어느 대학을 지원해서 1차에 합격했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기준치와 적절하다면 학종과 석대 그렇지 않고 남들이 드니까 누가 뭐 3.5점대인데 중앙대에 붙었더라 이런 식의 합격 신화에 기대서 학종 원서를 넣게 된다면 나중에 낭패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소서 작성에도 소모되는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 정도는 신경을 쓰고 계속 자소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면접도 가지 못하고 1차에서 떨어지면 생각외로 깊은 상실감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현주소의 파악이 선결 과제이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수능과 비교했을 때 희망치의 대학에 넣을 수 있다면 학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그렇지 않다면은 나도 한번 넣어볼까라는 심리로 막연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학종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학부모님들이 뭐 카페나 찜질방에서 이렇게 합격 신화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합격 신화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딸 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애가 내신이 4점대인데 붙었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학생이 붙은 것은 내신이 4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도 그러면 내신사를 덮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내신사가 붙었다는 그 말에만 현혹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별 쓰기 방법이 다 다른가? 이러한 질문인데, 예, 물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시험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쓰기 능력을 갖췄다면 이때 기본적인 쓰기 능력이라는 것은 천자짜리 문제 2개를 2시간이나 3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술 방법을 익히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부 학원이나 컨설팅에서 대학별 쓰기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이것이 마치 고도의 노하우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시험 전날 연습해도 그 대학 유형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그다지 복잡한 게 아니고 각 대학마다 서술하는 방식, 예를 들면 비교하라고 했을 때 대학마다 어떠한 서술법을 전개한다. 그리고 문항별로 주된 특징은 어떤 것이 있다 정도인데 그것이 그렇게 복잡해서 시험을 못 볼 정도는 아닙니다. 단 학생 스스로가 천자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 대학별 쓰기 방법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고난도여서 시험을 못 본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본다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학생 여러분들이나 어머님께서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지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쓰기나 베껴 쓰기를 하는데 이거 쓸데없는 짓입니다. 앵무새 흉내내는 것인데 시험장에 가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학생이 먼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자기가 쓰기를 한 뒤 자신의 쓰기와 대학의 답안지를 비교해서 어떤 키워드가 빠졌나 정도 확인하면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이 글을 베껴 쓰고 그 글을 보고서 위로를 삼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절대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6개 전형을 모두 논술로 넣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유형이 같은 한두 개 대학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관념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실제 시험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 이렇게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막연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학별 쓰기가 실제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문제 유형과 특징이 다소 다를 뿐 쓰기라는 이러한 본질은 그다지 차이가 없는 만큼 바로 시험 전날에만 눈여겨 그 대학의 답안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서술 방법을 학생들은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별 쓰기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대학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스스로 카드를 버리는 행위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내신이 되지 않는다면 6가지 전형을 논술이든 혹은 적성이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능 후 그리고 정시를 지원할 때 이 대학들, 자기가 논술 때 물망에 올린 대학들은 막상 정시에서는 까마득하게 높아서 원서 접수조차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현 주소에 따라서 그리고 최저의 그러한 기준선에 따라서 6가지 전형을 모두 활용하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고, 이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틈새대학 이렇게 표현해서 해당 대학에는 죄송스러운데 틈새대학입니다. 일단 홍익대의 경우 최저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시험을 많이 보러 가고, 그리고 수능 전에는 홍익대를 정시해서 자기들이 아주 쉽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진지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학생들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합격률이 높습니다. 이 경쟁률도 그다지 높지 않고 수능 이후에 아마 최저에서
떨어져 나가는 학생 그리고 무방비로 시험을 본 학생들을 빼게 되면 실질적인 논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대학,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합격생이 아주 빈번한 대학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경희대 체육의 경우 국영수 중에 한 과목 3등급만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를 국영수 중 하나만 3등급을 맞아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따라서 꼭 체육을 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경희대에 진학해서 다양한 적성과 전공들을 역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체육계열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논술 준비를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체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인문계열의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 이렇게 경희대 체육계열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최저등급 없는 대학 지원은 어떤가? 역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께서 마치 계륵처럼 생각하는 대학일 것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막상 시험에 뛰어들자니 무섭고, 대표적으로 한양대와 건국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그 대학에 꼭 가고 싶으면 지원을 하십시오. 당연히 이것은 소신 지원인 만큼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최저등급을 나머지 대학 모두에서 최저등급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조선시대 과거시험 보는 기분으로 응시를 해보십시오. 사전에 쓰기 연습 좀 하신 뒤 과거시험 보러 간다, 이거 하나로 당락이 결정짓는 만큼 과거시험이다, 이런 가벼운 기분으로 응시하라고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최저등급을 충족하는 대학이 많을 경우 피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다른 대학이 30에서 50대 1, 그런데 이 대학들은 100대 1 이렇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3배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또 체제에서 일정 부분이 걸러지기 때문에 20대 1 이렇지만은, 이 대학들은 수능 후에 더 열심히 보러 갑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보러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0대 1의 경쟁률이 수능 후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대학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면은 최저 없는 대학은 피하라, 이렇게 권유드릴 수 있겠고, 다만 수리에는 유독 강한데 쓰기에 취약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한양대와 건국대 상경을 한번 들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언어 문제를 600자 하나, 500에서 600자죠. 그리고 결국 수리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수리가 아주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문제는 2, 30분에 가볍게 쓰고 난 뒤 수리의 승부를 거는 대학인 만큼 상대적으로 언어 문제 연습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은 수리가 강하고 언어가 약한 이러한 학생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형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논술 하나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체감을 하는데, 지난해 건대 붙은 학생은 검정고시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고, 또 서울과기대에 붙은 그 한 학생은 군대까지 갔다 온 그 총각입니다. 그 학생은 편입 논술을 준비하다가 실전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최저 없는 이 대학을 가서 시험을 봐서 덜컥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하며 지금 다니고 있고, 한양대에 붙은 경우 하나에는 내신이 특목고 학생인데 5점대 학생도 붙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논술만으로 승부를 내는 그러한 대학의 특징임은 분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8번째는 수능 전 논술이 수능에 방해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나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건 결국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논술 전형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논술 전형은 최저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보는 시험이 논술 전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논술을 지원한다면 논술 그 자체가 학생에게는 본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수능은 주변부 자격시험에 불과하게 되는 만큼 본고사를 치르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자격시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학생 스스로가 그
그 대학 시험을 보면서 풀어지는 것, 마음이 풀어지는 게 사실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학에서 시험 보고 오면 마치 그 학교 학생이 된 듯한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 오후에도, 시험 본 날 오후에도 돌아와서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그런 근성을 가지는 학생이 결국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님들께서도 이러한 걱정, 그것을 미리 관념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잘 컨트롤해서 논술에 최선을 다하고 곧바로 수능에 공부하고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아이들이 입시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수능 전 논술이 수능에 방해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한 학생들 잘 살펴보면 그래도 오락실에 가서 오락할 시간은 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어머님들 사이에서나 학생들 사이에서 논술 합격은 로또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논신이 돼야지 이렇게 논술 전형에 붙는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논술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로또 맞습니다.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이 되는 만큼 로또가 분명하지만 이것은 노력형 로또라는 사실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글쓰기가 되는 학생이라면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역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로또가 될 수 있는데, 이 시험에는 사실 제가 보기에 허수가 되게 많습니다. 수능 이후에 논술을 배우러 온 지방 학생들이나 이러한 일부 재수생, 삼수생 등의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전혀 논술 준비가 안 되는 무방비 상태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1000자짜리를 써와라 그러면은 400자 정도 써와서 어떻게요? 혹은 1000자를 쓰되 제시문을 잔뜩 베껴와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수능 이후에는 일정이 촉박해서 이 학생들을 차분히 끌고 가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짧은 기간에 적응한 학생들이 있지만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제시문만 잔뜩 베껴 놓거나 자기 말을 쓰고 나오는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적절히 자기가 자기 제시문을 능동적으로 이해해서 자기 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기본 능력만 갖추게 된다면 상당히 경쟁률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흔히 어머님들이 논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르쳐 본 바로는 고등학생 중에 논심은 없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고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훈련에서 갈고 닦아서 같이 시험 보는 이웃 학생보다 조금만 더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도 막상 논술할 때는 징징대면서 수없이 투덜거리며 공부하다가 막상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주위에 소문낼 때는 논신으로 이렇게 둔갑시킵니다. 애가 뭐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쓰더니 역시 무언가 다르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학생들끼리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흔히 아이가 마치 논신인 것처럼 타고난 글꾼인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어머님이 계시면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몇 개 대학을 붙었는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한 개 대학 붙기가 몹시 바쁜 전형이 논술 전형입니다.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까지 3개 대학을 동시에 붙은 학생, 연세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3개를 동시에 붙은 학생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3개 대학을 동시에 붙은 학생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방학생들의 경우에도 사실 그 논술이 무방비인 이유가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책도 안 읽고 상식도 없고 글재주도 없고 여건도 어려운데 어떻게 논술 전형에 도전을 하느냐. 더구나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논술 전형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이런 식의 막연한 고민만 하시는 분들을 제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본 바로는 책을 많이 읽은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식이 풍부한 학생도 별로 가르쳐본 기억이 없고, 글재주가 뛰어나다 글을 처음부터 매끄럽게 쓰는 학생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나 남학생 중에서도 감칠맛 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재주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논술이 글재주를 다루는 이런 백일장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험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 특히 지방 학생들은 여건이 어려워서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학생, 이 경우는 바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면 논술 전형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사실 분명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쓰기에 도전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은 내신과 수능 성적 서열을 모두 뒤집는 전형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치동 학생만 합격하는 전형도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있던 일주일에 한 편씩 꾸준히 자기가 쓰고 첨삭의 여건이 어렵다면은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지와 자기 답안지를 비교하는 식으로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소 적극적인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그 중에서 세 가지 길 중에서 한 가지 길을 스스로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접어버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쓰는 그러한 연습을 기울이시면은 올 연말에 그 논술 시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이나 도서지역 학생이어서 도저히 논술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메일 주시면 제가 무료로라도 동영상으로 첨삭해 드리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추가 질문 해주시면 시간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논술 전형 지원을 앞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